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멘탈이나 육체적으로도 아마 되게 힘드시고 지치실 거예요. 지치게 또 세력이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이 풀립 장세가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이 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장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장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듯하고 또 그러면서 또 패닉하고, 이게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기획자들이 왜 이런 장세를 하필 지금 만드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장세를 계속 만들까요?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필 지금이냐, 그것도 이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계속 폭락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하반기 들어서는 분명히 장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측면 장세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어쨌건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서 계속 오가게 어떤 그 만들게 하는 의도는 분명히 심장마비를 걸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피아트머니, 스테이블 코인이나 USDT로 빠져나갔던 그런 자금들이 지금은 살짝살짝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에 그냥 게릴라 장세로 살짝살짝 반등을 주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완연한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지금 미온적인 상승이 있을 때 여기서 추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극도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한 게, 패닉할 것 같을 때 있죠. 사람들이 뭐 몇 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뭐 3,000불 갈 거야, 뭐 6,000불 갈,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사실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온기가 반짝반짝 거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의 장세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2016년에 급격한 상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 450달러 정도에 이제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해가지고 막 많이 오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1,000달러? 연말까지 한 1,000달러 정도까지는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장세가 2020년 장세와 지금 보면은 거의 일치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유능한 차티스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표현하니까 거기다 하트를 날리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관점에 이제 표를 하나 던진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급락이 있기 전에 USD 달러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옮겨놨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여기다가 하트 표시를 남겼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네요. 긍정적으로 뭐 시장이 변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좀 의견 피력을 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주봉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음봉이 되게 강력하게 거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사실상 위력을 더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일반적인 차티스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봉이 1만 달러 위에서 머물러 주면 다행이다라고 우리들은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건 기술적 관점에서 그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대중은 가격에 연연해야 하고 시스템 기획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넴코인 샀다, 네오코인 샀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다, 뭐 비트코인 캐시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바라보는 경향이 되게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는지, 미온적으로 상승을 해주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게 사실은 기준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코인이 알트코인 되게 시총이 작은 건데, 그 코인이 당연히 안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준이 되는 친구들이 가질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코인만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잘 안 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2012년도에 7달러, 베리실버튼 7달러 주고 샀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요 근래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7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이 넘게 주고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높은 가격에 그 코인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매집을 하실까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대중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ETF가 어쩌느니 그런 얘기서부터 거대 자본 세력이 뭐 다국적 기업의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금 유입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사람 대중들은 결국에 말린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편입된다고 본인들도 확신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수록 가격은 지속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베리 실버트가 투자했을 때 7달러, 제가 들어왔을 때 450달러. 네. 근데 저는 저한테 유튜브 돈 많이 버시면 유튜브 그만하시지 않냐, 은퇴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2016년 2월달에 1월달 중순에 이미 사회생활을 접었어요. 그때 제가 바라본 그 사회적 어떤 그 이슈나 돌아가는 판세가 와, 내가 이거 직장 생활에도 결국에는 세금 뜯기고 아니면 직장 뭐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못 버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거나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노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시급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를 해서 결국 여기서 이득을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확률상 계산해 보니까 두 개 다 아니더라고요. 가상자산 시장이 제 눈에는 보였어요. 이게 분명히 확률이 맞다. 이게 분명히 맞을 거다. 금은보다 나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그냥 해버렸었어요. 그 판단에 관해서는 중간에 뭐 저도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에 관해서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2020년 현재 들어서 1,3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현재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10,000불까지 갔으니까 20,000불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지금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들은 덤비고 있죠. 매스미디어가 또 많이 생겨났고 앞으로 점점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이 10,000달러에 있다가 20,000달러 갔다 30,000달러 갔다 50,000달러 갔다 결국엔 100,000달러 찍을 거다. 어떤 분들은 500,000달러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시스템 기획자들이 결국에 이쪽으로 통화 시스템을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기축이 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FED 달러 뒤에 숨은 세력들이 과연 뭐를 노리나 그 사람들이 진짜 궁극의 마지막 설계 마침표 하나를 어떻게 찍을 건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내 코인이 오늘 뭐 100만원 올랐네 뭐 5,000원 까졌네 뭐 계좌가 뭐 10% 줄었네 20% 줄었네 계속 거기 말려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트적인 관점도 제가 여러 사람 뭐 돈 알트라든가 이건 돈 알트 차트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300달러에서 1,340달러 위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말하는 거는 모호한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돈 알트는 11,200달러 위가 아니면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한 시점이 있죠. 14일이나 15일에서 20일 사이 그때까지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요 시점 있죠. 11,200달러, 11,000달러 이거를 못 뚫으면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9,600달러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릴 때 추매를 하시는 것도 더더욱이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매를 다 못 맞췄는데 그냥 떠나버리면 그거는 나한테 수익을 못 줄 거야. 내 운이 거기까지 닿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홀딩하는 사람이 리스크를 안고 왜 홀딩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립토 마이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죠. 11,000달러 1,400달러 향후에 이제 1,200달러에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9일에서 10일 사이까지 1,900달러 11,000달러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항선이 11,182달러다. 돈 알트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걸 못 뚫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5일까지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참 중기적인 관점은, 좀 단기적인 관점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코인텔레그래프에는 이번 주 주목해야 할 5가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링크코인, 네오코인, XEM. 왜 이런 코인들이 여기 나왔을까요? 비트코인도 중요하죠. 기준을 잡는데. 이더리움도 중요해요. 링크코인도 중요해요. 사실은 디파이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스시 같은 코인은 이제 배제를 시키고, 네오코인도 제가 오미세고 이후에 뭐 하반기를 넘어서 제가 끝까지 홀딩하려고 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XEM은 14일 날인가 아마 XYM이라는 코인을 지갑에 자기 이제 그 지갑에, 개별적인 지갑에 넣어놓으면 그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하반기 12월 달에 거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잘 보시면서 이제 뭐 대응 매매를 하시든 추매를 하시든 이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오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2만 원 밑에, 2만 원 밑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아마 기회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추매를 조금씩 야금야금 하셔야지, 그거를 한 번에 넣으시는 그런 관점은 상당히 위험하다.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고, 마나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원 밑인데 엊그저께부터 이제 조금씩 사두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베리 실버트가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DCG 그룹하고 엮여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6,000개 코인 중에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서 세력들한테 자금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오늘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시켜야 디지털 금융자산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게 3일 전인가? 토큰포스트 이 뉴스가 나온 건데, 이 뉴스만 딱 보면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 뭔가 있겠구나. 러시아 하세요 이러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이렇게 부정적이게 나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 대중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뉴스를 끝까지 보시면 이 맥을 딱 짚으실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되게 이 뉴스가 가만히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재무부는 여러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하는 개정 조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굴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상속, 파산, 소송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암호화폐 거래와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 자체를 시키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달 1일부터 디지털 개발 통신언론부는 암호화폐 채굴 시설이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소재한 모든 채굴 시설은 분기마다 세부 운영 정보를 로스콤나드로조르에 보고하게 된다. 채굴 시설에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만들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국가 기관 산업으로 분명히 키울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 천연가스가 되게 유명해요. 천연가스를 통해서 사실은 유럽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도 사실은 러시아예요.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겨울 전에 항상 이거를 정치적 이슈로 항상 삼더라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저는 채굴 산업에 관해서 장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셰일가스하고 연계된 그 에너지 산업을 채굴 산업하고 연결해서 채굴 코인들이 저는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DCG에서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90%나 되는 어떤 그런 코인들이 왜 채굴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거기 올라가 있나, 그것도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거시적 관점으로 퍼즐을 맞춰보시면 거기 사실 정답이 숨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분석하는 사람마다의 이제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항상 제 눈높이와 제 어떤 인사이트를 세력 기준에서 보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론에 휘둘리는 분석은 자신의 시야를 가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포스코인이 유행이다.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제가 비트코인을 50만 원대부터
이더리움도 뭐 15,000원대부터 벌써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매수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여기도 보시면 아울러 정부는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할 디지털 통화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으로 5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채굴 산업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받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도 오픈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로 결론지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해석을 분명히 잘해야 돼요. 이게 부정적인 건가 긍정적인 건가, 과연 이 안에 숨겨진 페이크는 뭔가, 이런 거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지갑 사용이 필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통화 소유자에게 새로운 머레어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갑하고 관계되어 있는 많은 분들은 지갑 레퍼럴도 팔고 지갑 소개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들 어떤 이득도, 개인적인 어떤 이득도 취하시고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안 사셔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 같은 경우는 그냥 대형 거래소에 내가 계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형 거래소에 몇 개로 나눠서 내가 거래를 하고 있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래소가 해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개인들이 해킹되는 거예요. 피싱 사이트로부터 해킹이 되는 거고, 이메일, 그 피싱 이메일부터 이제 해킹이 되는 거고, 거래소 로그인 후에 로그아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만 지키면 굳이 지갑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국내 이메일 인증하시는 분들 있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그 해외 거래소하고 연계돼가지고 해외 로그인 차단, 이거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차단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확률이 더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플 사용하세요.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 iOS가 있는데, 애플 폰, 그러니까 뭐 아이폰을 사용하시든 아니면은 패드를 사용하시든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든 거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 해킹될 일은 거의 없어요. 이중 인증 뭐 확실히 해두시고, 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다 지켜가지고 해킹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로그인 하셨다가 로그아웃은 모든 사이트 있죠. 거래 사이트 말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항상 컴퓨터는 꺼두세요. 컴퓨터를 켜두지 마시고, 그런 것만 잘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재난지원금이 2차가 나올 거다, 그리고 3차가 나오고 4차가 나올 거다, 5차가 나오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제로 바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부자 증세가 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누가 받을까, 이런 말들이 지금 매스미디어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는 눈이, 저는 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관점도 그렇고 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기본소득제에 관해서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 노동시장은 여기서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서부터 향후 한 5년 안에 지금 10명의 근로자가 있으면 여기서 아마 30%는 줄어들걸요. 그리고 또 5년이 흐르면 거기서 또 30%가 줄어들걸요. 내가 가진 직업은, 내가 가진 직장은 안전해 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겠지. 근데 저는 안전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16년도예요. 그게 제 눈에는 보였고 저한테는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보였었어요. 아, 이게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지금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가상자산 시장에 돈을 넣으셔가지고 10% 20% 까지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거기에 연연을 하시는 거지, 거기에 10배 20배 오를 거를 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자영업도 점점 여기서 사라지는 데가 되게 많을 텐데, 없어지는 데가 되게 많을 텐데, PC방, 노래방 이런 거 말고라도 유통업 하시는 분들도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자기 분수에 넘치는 차 모시는 분들, 아파트 사신 분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한 달 주기적으로 들어왔던 어떤 그 수익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대출 받아서 하면 못 버텨요. 웬만한 사람은 못 버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비트코인 100만 원대? 이때 대출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들 있어요. 1억씩 대출 받아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타고난 촉이 있는 거죠. 돈 냄새를 진짜 잘 맡는 사람들이었고,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제가 이제 표현으로 보면 은유적 표현인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비행기 티켓팅을 했을 때 티켓팅, 매수자, 홀딩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켓팅을 했을 때 우리는 안전한 비행, 즐거운 여행을 기대를 해서 매수를 하고 홀딩해서 티켓팅을 한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 소유주, 그러니까 세력들, 그리고 기장, 뭐 AI가 될 수도 있고 전문 뭐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개인들은 티켓팅을 해서 이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끝까지 매도를 하려고, 이득을 많이 보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안전하게 이륙은 일단 했어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상승장, 약간의 상승장 안전하게 일단 이륙을 했어요. 다 마음 편하게 비행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명분을 붙여서 흔들기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의 장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장세.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명분을 붙여. 근데 저는 그런 게 다 사실 알고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건 해석자들 마음이지. 결국 이 비행기 타고 있는 매수자, 홀딩자들은 이렇게 조금만 하락세가 나와도 패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그럼 결국에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결국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떨쳐져 나가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끝까지 이 비행기 안에서 핸들을 잡고 안전벨트를 붙들어 매고 끝까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하게 착지할 때까지, 지금 이 과도기 있죠, 근간에 이 혼란한 이 SR 플립 장세에서 과연 착지를 하더라도, 상승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막 흔드는데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홀딩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이 비행기를 움직이는 시스템 기획자들 있죠. 그게 FED가 될 수도 있고, FED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DCG가 될 수도 있고, 베리 실버트나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그 외의 인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이 비행기가 마지막까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아야 내가 이 비행기에 끝까지 타고 있을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내릴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에 여실하게 진짜 다 말씀드렸어요. 글린 허친슨에 관해서, FED의 조력자, FED가 정책을 반영하면 거기에 본인의 완력 행사, 전반적인 어떤 그 정책에 관해서 관여가 돼 있는 자, CBOE, CME를 주무르는 자, 그가 관련돼 있어요. XRP도 관련돼 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련돼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 블록체인 업계 인사들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럼 정답은 뻔히 나온 거 아닐까요? 이 비행기가 착륙돼서 결국에 갈 지점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으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너무 막 패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면서
목적지만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해서 조금 더 하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것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길게 보면 저는 더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이 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